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기업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펼칩니다. 동일 상품의 가격을 경쟁사 가격과 실시간으로 비교해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 건데요. 그 결과 회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정책에는 수학적 최적화라는 새로운 컴퓨팅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수학적 최적화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선택이 최적의 선택인지 고성능의 컴퓨터가 고차원의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 최적의 선택을 찾아내는 기술인데요.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연산을 한다는 점에선 인공지능과 비슷하지만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추세를 예상하는 데 그치는 인공지능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제조, 물류, 교통, 마케팅과 같이 사업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최적의 해결책이 필요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영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LG CNS는 지난해 수학적 최적화 컨설팅 전담 조직인 최적화 그룹을 신설했는데요. 최적화 그룹의 컨설팅은 기업 고객의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수식을 모델링하고 모델링한 수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발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은 사업 효율을 빠르게 개선하고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가전제품 생산 공장은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을 곧바로 컨테이너로 넣어 선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에어컨은 생산 후에 별도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선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가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각각 다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고 생산 일정이 달라 동시에 선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LG CNS는 수학적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에어컨이 생산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실내외기를 동시에 생산해 컨테이너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최적의 생산 계획을 수립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이 공장은 별도의 라인 증설이나 장비 도입 없이 연간 수억 원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을 때 화물의 무게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위치 조정 알고리즘을 개발해 화물 적재 작업을 한층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성분과 식재료의 원가를 고려해서 자동으로 식단을 짜는 최적화 엔진을 개발해 식단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식재료 구매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일반 컨설팅 조직에서는 이런 저희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실제 구현을 하고 그런 팀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최적화 그룹은 최적화 영역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 20명이 포진해 2~3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다른 컨설팅 그룹과는 차별화한 강점이 있는데요. 연내엔 전문 인력을 30명까지 보강해 비즈니스 컨설팅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3년 내에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최적화 그러면 계열사뿐만 아니라 어떤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최적화 이론과 그다음에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그룹이 되는 게 저희 그룹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G CNS 엔트루 컨설팅 최적화 그룹의 손무성이라고 합니다. 좀 회사 이름이 많이 길죠? 저희 회사는 LG CNS라는 회사이고요. 그 CNS 안에 엔트루라는 컨설팅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최적화 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목은 굉장히 긴데요. 즉 결국 경영 안에서 경영 의사결정하는 데 안에서 저희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화 혹은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쉬운 OR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첫 번째로 엔트루 최적화 그룹
이게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최적화 적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트루라는 조직과 최적화 그룹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트루 컨설팅은 LG CNS 내에 있는 컨설팅 조직입니다. 물론 LG CNS 내에서만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LG 계열사에 있는, 즉 LG전자나 LG화학이나 LG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과 그 계열사의 컨설팅 조직으로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은 약 한 30여 년 정도 지금 됐고요. 지금 엔트루 컨설팅은 다른 딜로이트나 어떤 맥킨지나 이런 회사들과 어떤 경쟁하는 조직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조직도는 아니지만 LG CNS라는 회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LG CNS는 약 6천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7개의 사업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엔트로 컨설팅은 그 7개의 사업 부서 중에서 CAO라는 사업 부서 밑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고요. 저희 최적화 그룹은 그 아래에 있는 10개의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는 엔트로 컨설팅의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엔트로 컨설팅은 약 17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200명 이상으로 계속 저희 컨설팅 조직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트로 컨설팅 내에는 10개의 그룹이 있는데 저희 최적화 그룹은 그 중에 하나의 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총 1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최적화, 즉 산업공학 쪽을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물류 SCM, 그 다음에 수학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학교의 최적화 혹은 OR과 관련된 연구실과도 활발하게 산학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플렉스 혹은 그로비 등과 같은 그런 솔버 벤더 회사들과도 상호 협력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미션은 좀 거창하긴 한데요. 결국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그룹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창하지만 결국은 기업에서 각각의 부문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을 정량적으로 좀 해결을 해서 그 결과로서 결국 실질적인 사업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을 감소시킨다거나 혹은 매출을 증대시킨다거나 어떤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게 하는 것을 최적화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달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왜 기업에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최적화가 뭔지에 대해서 물론 5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배우신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즈니스상에서 최적화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적화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더 우월한 의사결정 대안이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상태라는 거죠. 저희가 결국은 LP 문제나 뭐 IP 문제에 최적화가 나온다면 그 최적화라는 것은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라는 것. 즉, 현재의 시스템 상황에서는 더 우월한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최적화라는 것은 요즘 언어적인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수학적 최적화, 뭐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고 그냥 최적화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즘은 조금 더 엄밀하게 수학적 최적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 AI나 빅데이터 때문에 사실 수학적 최적화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같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폭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나눈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굉장히 좀 더 좁은 의미 혹은 그 기술들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크게 보면 일단 수학적 최적화 AI는 AI와 빅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는 주로 특성, 즉 시스템의 상태, 시스템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혹은 데이터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다면 수학적 최적화나 혹은 AI는 결국 그러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또 수학적 최적화와 AI를 또 구분짓는 부분을 가만 보자면 AI는 훨씬 더 개방적 구조이고 훨씬 더 데이터 중심적인 즉 과거의 실적이나 학습을 위한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가장 좋은 행동들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들을 내준다라는 거죠. 반면에 수학적 최적화는 AI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스템이 확정적이고 좀 시스템이라니까 너무 좀 나이브한 표현이죠. 조금 더 메커니즘, 즉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조금 더 정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으로부터 온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수학적 최적화라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정적이고 메커니즘들이 많이 밝혀져 있는 생산 계획이나 운송 이런 데서 수학적 최적화가 잘 활용되고 있고요. 반면에 조금 더 과거의 수학적 최적화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조금 더 실시간적이고 조금 더 복잡하고 앞으로의 행동 메커니즘을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이미지나 음성 인식,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가 현재 좀 더 잘 오퍼레이션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최적화가 중요한지,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 최적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적화는 사실 안 활용되는 데가 없는 거죠. 최적화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을 보자면 결국은 의사결정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제조, 디지털, 통신망, 물류, 설비 이런 등등 거의 모든 어떤 밸류 체인상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의사결정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생활 안에서도 늘 의사결정 상황이 생기죠. 즉 의사결정 상황이 늘 있다라는 것은 늘 최적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 상황을 최적화를 꼭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기업에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의 특징들을 가만 살펴보면 결국은 한정된 자원, 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어떤 자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즉, 그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랑 세 번째 얘기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너무 상황들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글로벌화나 그다음에 장비의 대형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워낙 커지고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어떤 연결성, 그다음에 그 연결성으로 인한 결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수리적인 거 혹은 컴퓨팅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설사 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인력들. 약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달려드는 거를 지향하자는 것이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뺏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나머지 999명이 좀 더 효과가 효율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는 앞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가트너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 트렌드 자료인데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AI 이런 영역에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적화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에 있는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라는 건 어떤 우리가 처방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방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건 사실은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는 어떤 약을 처방을 한다거나 어떤 수술을 한다거나 어떤 시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처방을 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에서도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는 그 트렌드가 계속 피크에 도달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피크 단계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한 5년 동안은 이러한 옵티미제이션 분야가 더욱더 주목받는 기술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기술 분석 단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사실은 뭐 데이터가 없이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로우 데이터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적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를 빠진 상태에서는 분석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최적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적화로 갈 수밖에 없다. 즉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최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환경도 사실은 진짜 최적화를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센서나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오는 뭐 네트워킹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가 온다라는 건 저희한테 많은 데이터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인 모델링이 필요할 텐데, 그런 모델링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 최적화를 포함해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석 기술이 또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석 기술이 발전을 한다라는 것은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분석 기술이 좋아진 반면에,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된 반면에 사실은 또 어려움에도 직면을 한 거죠.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게 이제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알고리즘, 분석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반면에 또 좋아진 부분이 있죠. 워낙 뭐 아시겠지만 요즘 노트북이나 이런 거 너무 성능이 좋죠. 사실 요즘 웬만한 비즈니스를 최적화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데 있어서 사실 노트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컴퓨팅 파워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성능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적화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럼 과거에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안 풀었었냐? 굉장히 뭐 제 기억으로는 10년, 15년 전에는 사실은 변수가 한 10,000개 정도 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뭐 심지어는 1,000,000개 이상의 변수를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러면 기업에서 이런 최적화 또는 OR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가? 물론 너무 많은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그것도 사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면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최적화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최적화를 한다라는 그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즉, 이거는 풀어야 될 문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부터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일이 결국 모델링을 하는 거죠. 또는 포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많이 LP 시간이나 OR 시간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포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언어, 수학적인 언어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의 그 포뮬레이션으로 그냥 단순하게 현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과에, 즉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수학적으로 잘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모형은 모형일 뿐이죠. 그 모형에 적합한 저희가 또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겠죠. 단계는 되게 심플하죠. 결국은 현실 상황을 문제화해서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 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델로부터 우리가 해를 꺼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거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뭐 손으로 써서 푸는 그런 영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화 돼서 시스템화 되는 것까지를 목표로 담고 있겠죠.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시스템화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결과가 굉장히 괜찮고 검증이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반복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이룰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예시는 TSP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서 뭐 얘기했던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죠. 너무 많은 영역에서 최적화 컨설팅이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제는 검색 광고 키워드 입찰가 결정 문제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약간 그 OR이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 광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예시가 하나 나와 있다고 봐지는데요. 내가 청소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다 키워드로 제가 청소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겠죠. 그러면 왼쪽에 화면에 뭐 이렇게 파워링크라 그래가지고 막 링크 화면들이 뜹니다. 거기는 뭐 옥션의 청소기가 뜰 수도 있고요. 뭐 지마켓의 청소기가 뜰 수도 있고, 뭐 삼성 청소기가 뜰 수도 있고, LG 청소기가 뜰 수도 있죠. 아마 뭐 조금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링크들의 위치가 상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혹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결국은 그 키워드에 대해서 네이버에 얼마의 그 키워드를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LG에서 500원에 사고 삼성에서 청소기란 키워드를 네이버에 1000원에 사게 되면 삼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500원에 구입한 LG에 해당하는 게 아마 그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마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 비싼 가격의 키워드를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비싼 가격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예산 제약으로 발동되게 된다는 거죠. 즉, 저희가 청소기라는 거의 키워드를 청소기 하나만 사는 건 아니고요. 청소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클릭하는 순간에 네이버에 그 돈이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클릭을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저희의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각각의 키워드의 가격을 얼마로 결정해 줘야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제를 잠깐 보시면 최적화를 하기 전에 어떤 실적을 보니까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1,400원에 지금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랬더니 뭐 나머지 성과 지표는 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클릭을 29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곱하면은 29번 정도를 네이버에다가 돈을 46,600원을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로봇 청소기라는 키워드는 1,700원의 키워드당 가격을 입찰을 해서 사람들이 한 33번쯤 클릭을 한 거죠. 그랬더니 56,100원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토탈리 합해보면 약 96,700원 정도의 비용을 쓰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성과로 보자면 클릭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성과가 되겠죠. 그 긍정적인 성과에 해당하는 게 토탈리 62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물론 하나의 예시이지만 청소기라는 키워드의 입찰가를 1,600원으로 올려주고 로봇 청소기에 대한 부분을 1,300으로 내려줬을 때 클릭수가 당연히 변하겠죠. 청소기란 키워드는 가격을 올렸으니까 클릭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을 거고요. 로봇 청소기란 키워드는 한 400원 정도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클릭수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클릭수로 놓고 봤을 때는 청소기는 약간의 이익을 보고 로봇 청소기는 약간의 손해를 봤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토탈 사용된 금액을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실적에서는 96,700원의 예산을 사용을 해서 62건이라는 성과를 올렸다면 밑에 있는 최적화된 이후의 결과는 물론 어떻게 풀었는지는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풀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96,300원, 즉 400원만큼의 비용을 절감한 상태에서 오히려 성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66건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컨셉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클릭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K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종의 성과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고객들은 사실은 클릭수 하나만의 성과지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성과지표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지표들 안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는 가급적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비용 최소화 모델로 갔습니다. 즉 KPI를 다 가급적이면 만족할 수 있게 하면서 가장 적은 돈을 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런 형태의 모델링이 된 거죠. 이런 모형을 단순히 한번 풀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시간대별로 풀면서 가는 거겠죠.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데일리 실적, 즉 그 전날에 있었던 시간대별 키워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표에 있는 것 같은 실적들을 수집을 매일매일마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와 우선순위 정보들을 기준 정보로 넣어서 거의 시간 단위로 이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키워드별로 이 입찰가들은 얼마로 하세요라는 걸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게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결과들이 추천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즉 광고의 전문가분들이 한번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단을 해서 계속 입찰가들이 조정이 되게 되고 아마 그 광고의 파워링크 순위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고 최적화, 검색 광고 키워드 입찰가 결정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좀 재밌는 사례죠. 이런 경우에도 저희 최적화가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LG전자, 그 다음에 롯데호텔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정 조건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공장에서 주로 이제 레시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레시피라는 표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레시피 그러면 어떤 요리할 때의 레시피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여기서 레시피라는 거는 라면 끓이는 거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라면을 끓일 때는 스프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느냐, 시간을 얼마만큼,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면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그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레시피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공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이제 보통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정 안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장비에다가 어떤 값들을 세팅을 하는 거죠.
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뭐 압력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온도는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위 얘기하는 공장에서는 그런 합격, 그러니까 양품이 나오는 것을 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의 예가 있죠.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215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세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세팅할 때 그 수율이 각각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값들을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347개의 레시피 중에서 수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정한 다음에 하나 1등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들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수율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 값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레시피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수율이 높게 나오는 구간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얼핏 보셨을 때 우리가 순위가 높은 것들을 잡아놓게 되면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잡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영역을 잡게 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안 좋은 구간들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좋은 수율이 나오는 어떤 안정적인 구간을 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레시피 최적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개념적으로 상상을 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메터를 두 개만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3차원상의 그 Z축을 수율로 놓고 3차원상의 상상도를 나타낸 겁니다. 즉 왼쪽에 있는 이 파라메터 값이 두 개만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 수율을 높게 주는 어떤 영역과 수율을 높게 주지 않는 영역으로 그 영역이 나눠지지 않을까 상상을 한 거죠.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수율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결국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영역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 레시피 최적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즉 여기에 보시면은 결국 여기 이제 그 고수율에 해당하는 영역을 우리가 어떤 원이라는 상상하에서 그 원을 나타내는 것을 결정 변수로 한 거죠. 즉 이 영역을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고수율 영역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파라미터가 215개로 있기 때문에 차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215차원의 어떤 벡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원 축소를 잘해보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학에서 배웠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좀 적용해서 역시 차원을 좀 축소를 시킨 거죠. 그런 부분과 즉 차원 축소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러한 고수율 영역을 잡아내는 수리적 모델링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게 됐고요. 물론 이 과정도 그냥 이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정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적 단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0.2초 단위로 이런 세팅 값들이 계속 수집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수율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한 실적 정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정이 뭐 어떤 모델을 생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공정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뭐 등등등 그러한 이렇게 세팅되는 또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실적 정보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사용자 설정 주기에 따라서 뭐 어떤 생산 랏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루의 반나절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별로 가장 좋은 결국 파라미터 조건 즉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뭐 디스플레이나 화학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공지능적인 부분으로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빅데이터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의 판단에서는
최적화로 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결과도 더 우월하게 나왔습니다. 예, 앞에 두 개는 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생산 계획인데요. 워낙 생산 계획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생산 계획이라는 거는 뭐 공장에서 어떤 라인의 일자별로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로 몇 개씩 생산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산을 잘한다라는 것은 뭐 간단한 예로 지금 위에 나타나 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뭐 간트 차트 같은 형태의 지금 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걸리는 게 조금 더 시간도 짧게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즉 우리가 제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셋업 타임, 즉 고정된 어떤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게 결국 좋은 생산 계획이 되는 거겠죠. 즉 각 라인별로 어떤 순서로 어떤 제품을 몇 개씩 생산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제약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약들을 실제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 표현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모델링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자재가 공급되는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보통 석 달 내지는 넉 달 정도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물론 한번 생산 계획을 짜게 되면 바뀌는 건 계속 그게 고정돼서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서너 달의 계획을 거의 한 일주일 간격 혹은 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화학뿐만 아니라 전자, 디스플레이, 생활건강 이런 데서도 다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번째도 사실 생산 계획의 일환인데 조금 다른 게 얘는 장비 스케줄링입니다. 즉 장비가 우리가 공장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지만 장비가 이동을 하면서 또 생산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장비가 결국은 제품을 따라가느냐, 결국은 제품을 장비 혹은 라인에다가 할당하느냐, 그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실 풀어보면 그 결과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중심으로 주체로 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나 어떤 풀이의 퍼포먼스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거는 라인에 제품을 할당해 주는 개념이라면 이 문제는 제품에 장비를 할당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잘 생산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이 문제의 좀 앞에 문제랑 좀 다른 특징은 우리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요를 맞추게 되지만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조금 더 미리 생산을 하게 되면 재고의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신규 장비가 도입되는 거랑 재고의 부담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주별 혹은 일별, 월별 혹은 또 분기 단위로 조금 더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생산 계획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캐퍼 얼로케이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생산 능력 계획, 생산 능력 할당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도 역시 산업공학이나 OR에서 전통적인 문제죠. 이거는 저희가 제지 쪽에다가 풀었던 문제인데, 제지 공장에서 고민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컨테이너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제지 물품을 컨테이너에 싣는 거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싣느냐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10대를 쓰느냐, 11대를 쓰느냐, 혹은 9대를 쓰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제품들을 컨테이너에 어떤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이 공간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전통적인 문제죠. 일종의 테트리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냅색 형태의 문제, 빈 패킹 문제 이런 걸로 환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걸 푸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어떤 길이 제약도 있을 수 있고, 뭐 중첩 제약도 있을 수 있고, 중량 제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 형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형태였습니다. 근데 사각 형태라 하더라도 내 모서리들이 의 위치에 따라서 결국 겹치느냐,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포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모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문제풀이 자체에서는 알고리즘 자체는 약간의 휴리스틱을 가미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역시 일 단위, 시간 단위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출 물류비를 많이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예, 여섯 번째 예제도 너무 전통적인 문제죠. 육상 운송 계획 수립입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결한 걸 밑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우팅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상용 솔루션, 즉 그룹이라던가 C플렉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적인 부담을 많이 갖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단한 룰로 괜찮은 효과, 괜찮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건을 적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단순한 어떤 이누머레이션 알고리즘이라던가 뭐 depth first search를 통해 가지고 직접 몇 가지의 좋은 경우의 수를 세보는 휴리스틱을 좀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차량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 휴리스틱을 써서 사실 이게 꼭 좋은 애를 주지는 않죠. 가장 가까운 곳부터 선택해가는, 마치 우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 같은 뭐 최소 결집나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유사한 수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했던 거죠. 사실 이거는 옵티멀 솔루션을 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간적인 퍼포먼스에서는 거의 1초 만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객이 요청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휴리스틱으로밖에 접근을 못했고 실제 옵티멀 솔루션과의 그렇게 차이가 1% 내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물류센터 입출고 계획 수립 문제입니다. 저희 LG CNS는 사실 이제 그 다른 데보다 좀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를 실제로 구축을 합니다. 물론 저희 그룹이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룹에서는 그 물류센터를 구축을 했을 때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물건을 즉 입고된 물건을 잘 포장을 해서 출고를 시키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잠깐 컨셉을 보시면 여러 가지 위에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지만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 코어가 되는 것만 그냥 하나를 설명을 해놔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센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포라는 작업을 합니다. 하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물건을 시키실 때 하나의 뭐 이커머스에서 즉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옥션이라는 곳에다가 물건을 주문을 할 때 제품을 절대 하나만 주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세 가지쯤 주문을 한다 그런다면 그 세 가지가 하나의 박스에 포장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두 개 박스, 세 개 박스에 각각 나눠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포장 효율이나 어떤 입출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걔네들이 하나의 박스에 포장이 돼서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논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주문 처리 순서가 이렇고 제품이 지금 보충되어 있는 순서가 이렇다고 본다면 결국 첫 번째 A라는 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1번 주문과 6번 주문에 할당이 될 수 있는 반면에 1번 주문자는 사실은 A와 C라는 제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C 제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6번 주문 같은 경우에는 A와 F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F라는 물건이 보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 괄호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로 길이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로 길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의미하고요.
세로가 길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제품, 하나의 종류의 제품이 들어와서 그 제품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원리는 되게 심플하죠. 결국 여기에 있는 그 주문과 제품의 제품 정보가 이렇게 대각 형태로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주문 처리도 되고요. 제품이 체류하는 시간도 짧게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적화 모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썼냐면 랭크 오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써서 결국 대각화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입출구 물량을 상당히 많이 속도를 결국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 최근에 한 과제라 좀 특이한 문제라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은행 적정 현금 보유량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뭐 설명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는 거는 각각의 영업점으로 되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가양동 지점, 김포공항 지점, 그 여러 개의 영업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업점 안에는 실제 물리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현금을 물론 무한히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영업점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본사에다가 이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즉 영업점은 10억을 갖고 있게 된다면 그 10억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본사에다가 이자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사는 마치 10억을 빌려준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영업점은 10억을 빌린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영업점 입장에서는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본사 입장에서는 어떤 현금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런 몇백 개의 어떤 그런 영업점들이 적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 보유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입금 출금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여기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는 또 특이하게 그 현금을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가는 케이스가 많은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쭉 가면서는 또 들어오는 케이스가 지금 많은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걸 1년을 놓고 잔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을 쭉 보니까 여기 아랫부분에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입출금을 통해 가지고 결국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쭉 계산해서 그날 영업시간이 끝났을 때의 잔고를 보니까 사실은 계속 남아있는 돈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영업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라는 게 이 문제에서의 컨셉이었습니다. 게다가 왼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입금과 출금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은 이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조금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우리가 현금 보유량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컨셉을 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입출금 패턴에 대해서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최근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을 감지해내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걸 저희가 유효 구간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러한 입출금 패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 패턴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고 적어도 앞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패턴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서비스 수준, 즉 고객한테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하에서 가장 낮은 재고 수준인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느냐, 즉 가장 낮은 현금 수준을 얼마로 가져가야 되느냐를 결국 이 선을 찾아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어떤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결과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위에 있는 그 적정 현금 잔고선에 비해서 현재 있는 잔고선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가만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현금이라는 용어로 이용을 했지만 사실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요 그래프가 일종의 제품이 판매되는 수요 데이터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일종의 재고 데이터라고 본다면 결국은 저희 산업공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재고 문제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주문해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문하기도 하고 현금을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재고 문제랑은 약간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컨셉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앞전에도 저희가 이런 과제들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긴 시간 설명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라는 게 상당히 그 범용이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상당히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 비즈니스 필드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모든 곳에서 사실은 최적화가 활용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적화에 적합한 환경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사실 그 환경을 제한시키는 게 과연 적합한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그 최적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뭐 빅데이터든 AI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AI라는 거에 대한 요즘 너무 심취되어 있는데 사실 AI가 최근에 뭐 알파고 이후로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이슈는 되지만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AI에 요즘 뭐 AI가 모든 걸 학습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학습을 해야지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최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사실 그 결과는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인, 즉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프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룰이 어떤 뭐 그 규칙이 없는 그런 룰들은 사실은 최적화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규칙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의 패턴이 어떤 일정 부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일단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좀 반복성이 좀 필요합니다. 즉 매일매일마다 어떤 그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불확실성도 심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면 이건 사실은 최적화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뭐 값이 변동되고 뭐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파라미터가 변동되는 거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것, 즉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적을 삼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고정된 정확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을 우리가 500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그 500개를 잘 생산하기 위한 걸 저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00개를 생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500개가 아니고 450개가 될 수도 있고요. 7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생산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최적화를 쓰는 게 과연 적합할 것인지는 조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설사 단 0.1% 혹은 1%만의 이득이 난다 하더라도 그 1%가 계속 그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는 기간이 1년, 2년, 3년, 5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결국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은, 누적되는 이익은 크다라는 거죠. 제가 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꼭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즉 통계적인 분석이나 어떤 그런 빅데이터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사실은 시스템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정상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불량 분석이라던가 상태, 이상 상태를 감지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최적화도 그런 부분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최적화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도 정상인데 현재 정상적인 상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냐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능 향상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0.1%가 되는 1%가 된다 하더라도 무한히 혹은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반복된다고 본다면 그 누적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복잡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 언제까지 너 손으로 할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최적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자동화의 개념이라고 봐지는데요. 복잡한 상황, 즉 내가 사람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자동화나 최적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거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최적화는 어떤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과정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오래 들어주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LG CNS 그리고 엔투르 컨설팅 그 다음에 최적화 그룹은 지금 마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특히 저희 그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과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고요.